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2차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만남에서 두 후보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습니다. 먼저 임성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 단일화 협상 결렬 뒤 다시 얼굴을 맞댄 김문수, 한덕수 후보. 일단 반갑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공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 양상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단일화 결판을 짓자고 압박하고 나선 건 한덕수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내내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나 을지문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단일화를 공언해온 점을 지적한 겁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이에 김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오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하란 요구엔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은 절차대로 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임을 부각했습니다. 왜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왜 당신 약속을 22번 했는데 안 지키냐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은 청구서 아닙니다. 조금 문제가 아니죠. 국민의힘 이번 기호를 받기 위해 하루빨리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한 후보와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일 이후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김 후보 간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두 후보는 한 후보의 입당 여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 후보가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을 고리로 그렇다면 왜 애초 입당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데 한 후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화가 되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고 받아쳤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의견 차이만 확인한 두 후보는 1시간 만에 회동을 종료했습니다. 애초 당내에서 기대했던 두 후보의 아름다운 단일화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경선 기간 내내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미묘하게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을 넘기면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보고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미온적이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줄곧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며 당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전당대회 전날까지도 후보로 선출되면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후보 선출 직후 발언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후보가 되면은 바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후보 선출 사흘 뒤 김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마음은 한결같다면서도 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공개적인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변한 배경을 두고 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 구도가 보수 진영에 유리해져 해볼만 하다는 판단이 섰을 거란 겁니다. 예, 불쏘시개가 이렇게 충청남도까지 와서 지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후보가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2호 2번 후보로 확정할 것이란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명시적으로 후보 교체를 단언하지는 않으면서도 규정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완주를 결심할 경우 국민의힘이 아예 후보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의 난항을 겪는 국민의힘엔 여론조사와 도장이라는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당은 우선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조사를 진행해 단일화 명분을 쌓는다는 계획인데 쟁점은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 교체의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당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내 선관위와 지도부 판단에 따라 후보자 선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원이 원한다는 것만큼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87%가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원들의 뜻으로 인해서 정당이 운영이 되는 거니까. 김 후보는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향했는데 당은 정당 정치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판례가 적용될 거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도장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당대표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제출해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후보 측은 설마 당이 대통령 후보를 아무도 안 내는 악수를 두겠느냐며 애둘러 압박합니다. 비대위원장께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법률 관계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기호 2번이 없는 선거는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도부도 후보를 안 내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계획인데 다만 연대 불발 시엔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단일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의 도장 없이는 선관위에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를 바꾸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단일화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경제계 민감 현안은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고 말했는데 이 후보가 다시 우클릭 경제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파기환송심 연기로 재판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와의 연대, 신산업 육성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는 길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라며 그 중심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호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기업가형 국가로 우리가 변모해 가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이 후보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두고 경제단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 후보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자며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이 그렇게 할 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문제도 재차 언급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의심하고. 이 후보는 또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 바닥 민심 훑기에 이어 경제계 접촉면을 넓히면서 연일 광폭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과 성장을 거듭 중시하면서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경상수지는 91억 4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직전 달보다 19억 6천만 달러 늘면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소폭 늘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우선 상품 수지는 84억 9천만 달러 흑자로 2월보다 흑자폭이 3억 1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액이 593억 1천만 달러로 직전 달보다 55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하고 컴퓨터 수출 호조로 IT 품목 증가율이 커진 데다 자동차 등 일부 BIT 품목도 늘면서 전체 수출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연기됐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다음 주 현직 대법관 12명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예고한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에게 속전속결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배경을 따지기 전에 이미 흔들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당내에선 사법권 남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범진보 정당과 함께 특검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일단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군소정당에선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게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보복 협박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법원을 짓누르는 순간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헌법 파괴 행태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 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권력을 견제하는 건 국민이라며 사법개혁을 대선의 화두로 띄운 건 불신을 자초한 대법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특검과 탄핵 카드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재명 후보의 나머지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급 법원 대표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어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추가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받은 뒤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 진행과 민주당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 소집이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 어제 2차 회동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로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봤을 텐데 회동 이후의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두 사람이 어찌 보면은 기존의 입장을 좀 평행선에서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이 선거 사무를 비롯한 경선 룰 관련해서 당에게 일임했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들을 계속 견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대범하고 좀 정치적인 협상을 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원색적으로는
나는 돈을 내고 경선을 치렀다. 이런 주장이 뭐 전 틀린 말도 아니고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는 또 달리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사실 정당의 이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500억 선거라고 하거든요. 통상 저희가 지난 20대 대선 때도 400억 넘는 그런 비용들이 투입된 큰 선거인데 어찌 보면 조금은 지역적인 그런 사유가 이렇게 좀 단일화 자체를 뭉개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원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부대변인께서는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김문수와 금성에서 온 한덕수가 서로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계속해서 왜 입당 안 하세요? 왜 입당 안 하셨어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로서는 국민의 명령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복만 하는 건데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후보가 확실히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 의지도 부족하고 전략 전술도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당이라든지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을 해가지고 14일 날 우리가 토론회 하고 15, 16일 날 여론조사 하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25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라고 했다가 한 발짝을 물러서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나 후보 등록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요, 사실 김문수 후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버릴 것 같아요. 전격적으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도 꽤 당황할 겁니다. 이 사람 11일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는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14일까지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그냥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하는 거 같이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후보입니다. 그리고 공준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선거 자금은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어떤 모험적인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계 11일이라는 후보 등록의 한계에 갇혀서 한덕수 후보가 수세에 몰리는 표정인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세게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일주일 연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저희 ARS 조사에서도 87%가 11일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11일이 넘어가서 후보 등록이 마감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는 만약에 승리하더라도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선거비도 오로지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저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무소속 후보의 지위만 갖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이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화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을 때 단일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 지점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윤상현 의원의 그런 대안적인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당을 만들어서 그 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뒤에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주장처럼 일주일 정도 토론을 거치고 단일화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기호 3번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1일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김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은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 정도가 일단은 탈당을 해서 제3지대 정당을 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을 합니다. 그 뒤에 당대당 이렇게 단일화를 하자는 건데 이게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르면 오늘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위 소집을 비롯한 지금 지도부의 모든 그런 일정들이 가로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좀 지도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도
법대로 하자식의 대안을 찾는 것보다는 정치인들답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기호 2번과 기호 3번, 이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도 그 제안을 뿌리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후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당내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내고 가능하다면 실현시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단일화를 하는 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이 단일화 직전에 극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단일화도 막상 단일화가 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한덕수와 김문수 한덕수 간의 단일화는 이미 좀 실패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과정에서 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와 하나가 합쳐서 더 커진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한 명과 한 명이 합쳐가지고 더 당내 갈등만 커지고 분당이 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선호도가 좀 세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이렇게 나온다거나 당을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19명도 이런 모금수를 같이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사실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당 밖으로 나가는 결과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무리수까지 과연 둘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여론조사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긴 하지만 큰 차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권 파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자꾸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에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네,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로 알고 있는데 결과 발표는 그러면은 바로 하는 걸까요? 아마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을 것이고요. 네.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이것이 후보 결정을 위한 기속력 있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전국이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서 네. 최종 후보를 지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는 이 어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 전국의 소집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법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 결과가 도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후보자의 지위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또다시 가처분 이 소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당원 당규에 대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네. 개인적으로는 오늘 조사가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발표해서 물리적으로 매듭을 짓는 방식보다는 좀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이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또 당이 미리 수집을 해뒀죠.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러면 오늘 결과가 나오는데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조진혁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걸 확인해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간 김문수 후보. 법원 판단에 따라 단일화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큽니다. 당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11일 전국위에서 최종 후보로 지명하는 수순이죠.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우선 법원이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줄 경우 전국위 소집이 무효화되면서 일단 당 지도부 주도의 단일화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단순히 절차적 하자 때문이라면 지도부가 이를 보정해서 단일화를 계속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가 계속 진행돼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김문수 후보가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같은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 꼬일 텐데요. 법원이 후보 교체는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겠지만 단일화 무효 소동의 후폭풍이 엄청나겠죠. 반대로 법원이 후보 교체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의 지위를 빼앗겼다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넘겨 한덕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기호 2번은 사라지게 됩니다. 후보 등록 시한까지 남은 시한은 사흘, 국민의힘 명운이 법원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은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그 전국이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전국이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그런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라고 한다면 이제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을 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저희 이제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이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좀 지연을 시키고 있다. 이런 식의 또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당무 선권이 제 74조에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데 또 74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또한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뭐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또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루비콘의 강을 건넌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전 대선 후보 지위 확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키높이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하를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11일 되면 10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은 사실 이제 갈등이 골이 깊어져 가지고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이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네. 또 지금 국민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제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례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했는지 내렸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고법으로 환송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정이 되고 또 기일까지 잡히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공식 선거 운동 20일 동안에 5번의 재판을 받으러 오라 심지어 6월 3일 투표일 날도 재판받으러 오라 이런 것들은 헌법 116조에 있는 공평하게 누구나 선거운동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탄핵 카드라든지 그리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에 대해서 혹여라도 어떤 사법 카르텔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문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우리 법원의 어떤 중립적이고 공정성을 다시 찾기 위한 자정적인 노력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의 일탈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사퇴 요구까지 해야 된다라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은 법원의 자정작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민심을 더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청문회는 그러면 예정대로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청문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특검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에 다 연장성상이거든요. 현실적인 카드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삼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법원에서 이미 자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이렇게 좀 입법부가 강력한 입법 권력을 기반으로 사법부의 그런 법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저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좀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이 모든 이런 사법 절차를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 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 그중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런 임명 제청,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던 그런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천대엽 그 법제처장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분인데 국회에 출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했다. 사법 질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흔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쌓아온 법치주의 전반과 지금 전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원장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이 어떤 사법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 청문회에 와야 되고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라면 이 당연한 명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 3차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난 기일 이후 3주 만에 법정으로 나오는 건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 재판에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법원이 지하가 아닌 지상을 통해 출입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경호처에선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주요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청사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석 당일 경호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일반 피고인처럼 청사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취재진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사전 허가를 받은 언론사는 촬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안 강화는 유지됩니다. 금요일 오후 8시부터 형사재판 당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은 모두 청사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법원 출입로 등에서의 집회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플랜카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청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6시간 정도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정치부로크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홍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경위와 대금 결제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민의힘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을 위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4천여만 원을 측근히 대납하게 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압수한 5천만 원의 신권의 행방을 밝혀내기 위해 최근 한국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돈 뭉치를 사용권이라고 부르면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납한 화폐 중 검수를 거쳐 통용에 적합하다고 판정해 포장한 화폐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용권의 비닐에는 기기 번호와 담당자, 검수 날짜 등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강남본부에서 검수하고 포장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언제 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이 표절 논문으로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아직 학예 취소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동문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확정된 지 2달이 넘었는데 학교 측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73일이 지난 지금까지 숙명여대와 문시현 총장은 징계 계획과 지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1999년 화가 파울 클레를 주제로 논문을 써 숙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당 논문의 다른 이론서들의 내용이 인용이나 참고문헌 표시 없이 포함돼 있다며 표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듬해부터 검증 절차를 밟은 숙대는 지난 2월 3년 만에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습니다. 숙대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는 논문에서 인용 참고문헌 표기를 빠뜨린 건 단순 오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가 논문을 낼 당시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지만 학계에서 인용과 출처 표기 방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었던 만큼 통상적 기준에 근거하면 표절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은 절차는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문 철회가 결정되고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아직 연진위가 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결정이 늦어질수록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면 절차에 따라 조치에 나서라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때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이틀간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에 있는 저기압이 점차 우리나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 비는 오늘 새벽 제주도와 남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제주 산간에는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동안 여름철 폭우 수준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강하게 부딪히는 제주도 산지와 남해안 일대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동시에 하층 제트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륙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해상에도 최고 5m에 이르는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저녁 무렵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는 주말에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길게 내리진 않겠지만 기온은 뚝 떨어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수견 대법관 배우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이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의 복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 1000 제50홀의 복권 6장에서 유관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다른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회차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어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통신솔루션 업체 네이블로부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이 인터넷 전화 관련 원천 기술을 빼돌려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지 않고 닭뼈 튀김기를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받아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입건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민원에는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하고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에 무료 공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밤사이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도심에선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로 1명이 다쳤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여러 대가 추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8차선 대로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더니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반포동 도로에서 난 사고 CCTV 영상입니다. 그 파편을 끌고 가면서 막 불똥도 많이 튀고 지하차도로 200m 이상 막 연기 뿜으면서 진행했다. 운전자 40대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선 운전부주의를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파손된 시설물 잔해가 도로 곳곳에 튀어 한때 일부 차선이 통제됐습니다.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도로 위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구겨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고량분기점 근처를 달리던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졌고 차량 한 대에선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견인 작업이 지연되며 주변 구간이 4시간 넘게 통제됐고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다른 사고 여파로 뒤따라오던 차들이 연쇄추돌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경기 평택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가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닭 7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사 건물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난 거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모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병원별로 오는 12일까지 전공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엔 복귀 의사와 복귀 조건을 묻는 내용이 담겼으며 복귀 희망 인원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에 추가 모집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전공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중견 제약사 3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19년부터 여러 해 동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의사와 제약사 직원 8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제보한 의과대학 교수가 공익신고 이후 따돌림을 당했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 8명을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SKT 해킹 사태 2번째 청문회에서 SKT 측이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회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위원회는 고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예고한 대로 국회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이번 해킹 사태를 끝까지 파헤치고 대선 이후에는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F 구성할 테니까 그냥 국회가 늘 그랬듯이 이번에 청문회 하고 말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안 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번에도 위약금 면제 문제. 책임은 SKT에 있는데 가입자가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따져 물었는데 유심 갈라고 줄 서고 마음 졸이고 여기저기 자기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하고 국가가 불러왔어요? 아니면 고객이 불러왔어요? SK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제하는 규정을 했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게. SKT 측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인정하고 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거죠? 예. 가입자 형평성이나 법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이탈과 이로 인한 손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저희는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약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매출이 저희가 최대 7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중 SKT만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고 유심 인증키만 지금 SKT가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 코드가 홈 가입자 서버 석대 외에 추가로 발견된 점도 밝혀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발표까지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립니다. SK텔레콤 측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전체 이용자에게 MMS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선 확인된 유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통지를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시스템이 달라 이번 주 안에 통지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국을 상대로 한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영국은 소고기 등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아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관세 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actual deal is a very conclusive one. We think just about everything's been approved.
so good for both countries. 이번 협상의 골자는 영국의 시장 개방과 미국의 자동차 등 관세 인하입니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고 영국산 자동차 관세도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이 미국에 10만여 대를 수출했던 만큼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전체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영국에 대한 10% 기본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기계, 에탄올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We've agreed the basis of a historic economic prosperity deal. And that is a deal that will protect British businesses and save thousands of jobs in Britain.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첫 무역 협상을 앞두고 뉴욕포스트는 미 행정부가 대중관세를 145%에서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ell, it could be. I mean, we're going to see right now. You can't get any higher. It's at 145, so we know it's coming dow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말 협의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번 첫 무역 합의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에도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12일) 이후 단일화는 불가하다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단일화 시점을 둘러싼 갈등에 선거 비용의 셈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볼까요?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그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 비용은 막대한 만큼 국가가 지원하는데요. 선거 전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선거 후에 지급하는 보전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비용을 쓸 수 없다는 건 보조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11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하면 선거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규모는 약 2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당 후보의 선거 운동에만 쓸 수 있고요. 당 후원회나 특별 당비로 모금한 당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일 이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때는 한덕수 후보가 입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돈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죠. 후보로 등록할 때 내는 기탁금 3억 원을 시작으로 후원금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비용을 사비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없다는 건 선거 보전금 얘기입니다. 선거 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뒤에 득표율에 따라 지급되는 돈인데요. 대선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됩니다. 11일 이후 단일화가 이뤄져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하게 될 경우 득표율이 관건인데 만에 하나 10% 미만이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권 비대위원장의 말은 이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설령 보전받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닌 무소속 후보 본인에게 지급되겠죠. 무소속 후보에겐 여러모로 버거운 선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모레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무소속 출마 후보들의 발목을 잡아온 천문학적 선거 비용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당 지도부가 강행한 단일화 여론조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같은 강제 단일화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거듭 충돌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단일화 해법을 두고 당내 갈등이 여전한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두 차례 회동에도 결렬이 되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1시 또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김 후보는 애초 계획한 대구, 부산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에 남아 정책 발표만 진행하는데 조금 전 YTN 취재 결과 김 후보가 의총에도 참석해 의원들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엔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진한 단일화 관련 후보 적합도 조사도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지도부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이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밟고 있는 사실상의 강제 단일화 절차는 제동이 걸리는 만큼 김 후보 측 입장까지 고려하면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 이전 단일화가 불가능해진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김 후보 측과의 단일화 협상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 후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악수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김 후보가 국가 미래 등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여기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을 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당의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도 오늘 오후 4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여러 가지 그 가처분 신청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2차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가 오늘 오전 11시에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현장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는 등 경제에 초점을 둔 여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번엔 1박 2일에 경상도 일대를 돌며 지역 경제 현장을 살피는 3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영남 신라벨트 편 첫날 일정에 나섭니다. 오늘은 경북 경주를 시작으로 영천과 칠곡, 김천, 성주, 고령을 차례로 방문하고 내일은 경남을 향할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등을 거론하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어제 예고했던 특검법 발의를 사법부 안에서 진행되는 자정적인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미뤘습니다. 또 대법원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나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은 전국 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나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론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른 경우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당이 오는 11일에 이제 소집한 전국위에 대해서 소집 금지 그리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둔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네. 양 가처분 사건이 별개로 접수되었지만 법원은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어제 신문기일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그 골자는 실질적인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 진행은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고 관련 절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측은 한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요하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고 각종 소집 절차도 적법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재판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 신문 과정에서 오늘 오전 11시까지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 의견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명시하였고 네. 오늘 내로 결정을 내보겠다고 공언해둔 상황입니다. 예, 법원이 이 단일화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인데요. 양측 주장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 측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어겼다라는 입장이고 김 후보 측은 강제적인 단일화로 자신을 후보에서 끌어내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부터가 의문입니다. 네. 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서 자율성을 크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법원은 그 판단을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당규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정당법 등 상위 규범을 위배해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해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마 사법 소극지를 취한다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사법 적극주의를 취하고 김 후보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당무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는 국민의힘 당원 74조에 기반한 규정인데 이 규정에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힘에 따라서 모든 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원 74조 2에 규정되어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 근거 규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두고 국민의힘 측은 한 번도 이와 같은 당원이 발동된 바는 없습니다만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무엇보다 당원 설문조사 결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습니다. 이 규정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가, 특히 경선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배제할 정도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가가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판단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변호사님, 그 법원이 이 후보 지위가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오늘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그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각을 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을 배척하는 형태로 기각할 수 있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은 만큼 법원이 개입해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인용하게 된다면 이 사안이 단순히 정당의 자율성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과정에서 기본 원리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임을 전제로 김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법원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만 할 수도 있습니까?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수준에서 인용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절차 문제만 지적해서 인용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그 절차를 일부 보완해서 전당대회나 전국의 절차를 다시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분쟁이 끝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순히 절차 규정 위반만을 이유로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절차 규정을 위반한다면 절차 규정 위반에 더해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심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체적인 판단을 포섭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당 전국위에서 후보 지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 전국이 전당대회에서 후보 지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당이 춘천하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의 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추천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다 보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당 지도부와 매번 등을 돌리고 팽팽하게 대립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애둘러서 그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애둘러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당 대표의 직인이 적힌 추천사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를 하게 될 경우에 김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뭐 무효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법적 공방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법적 공방을 끝없이 이어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만약 오늘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각 결정 이후로도 김 후보는 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면 한덕수 후보로 결정한 그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공방은 여러 차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오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다면 당도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당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절차 요건을 사후에 보완한 이후 다시 절차를 전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조금 전에 그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도장, 대표자 직인 같은 추천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법원에서 후보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준다면 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 추천서가 없는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을까요? 만약 후보자 지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직인을 찍어주지 않아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초유의 사태로서 당 대표로 하여금 추천서를 발급해 대선 후보 등록에 협조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라는 취지이지 단일화를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로 단일화 작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찌되었건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힘이 당대표의 직인을 통한 추천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김문수 후보를 추천하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를 추천하든 어떤 형태로든 당 추천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지금까지 선례에 비춰본다면 추천을 하지 않은 전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오는 11일이죠. 후보 등록일 이후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당 차원의 어떤 선거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체로 국민의힘 주장이 맞긴 합니다만 네.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는다는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은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네.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즉 당 지도부나 개별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인데 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자신의 정치 활동에만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후보 등록일 이후에 무소속 한덕수 후보만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난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선거 보조금을 국민의힘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네. 이 선거 보조금을 따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향후에 사퇴하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는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즉 국민의힘 주장은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을 해서 이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조금 전에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막을 방법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개별 의원들의 선거운동 비용 역시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소속으로 완주하게 되는 한덕수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있을 텐데 그 비용은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전액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 개별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국민의힘이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한 후보를 영입해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하도록 하자. 그 뒤에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시간은 벌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의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도 가능합니까? 이는 제3당을 창당한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의인데 네. 제3당 창당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제3당을 창당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순위 이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당 차원에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는 것과 당이 지원의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는 크게 인력과 자금의 지원 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의 각종 정치 자금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제3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합당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도 크게 소요됩니다만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이 단기간 내에 완비해 합당까지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윤상은 의원의 제안입니다만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합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거 자금을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온전히 정당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만 정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고 무소속 후보 지원을 표방하거나 무소속 후보나 제3당의 후보를 위해서 정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선거운동 지원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이제 이슈를 들고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판결의 속도를 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판결의 속도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통상의 대법원 심리 과정에 비춰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특히 대선에 임박한 시점이다. 만약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판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상실되고 더 이상 또 다른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대선 개입을 염두에 둔 대법원의 심리 진행 속도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다거나 특검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긴 한데 이 대선 개입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측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가능한 반면에 대선 개입 의도가 명백하다면 이참에 대법원에 대한 개혁 속도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혀지거나 혹은 어떤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밝혀져야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속도를 빨리 높여서 진행했다거나 네.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의도,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고 더 이상 그 특정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일정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잠시 뒤 회의를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문수 후보님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담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일 대우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당시 우리의 김문수 후보께서는 신속한 단일화를 약속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바로 단일화에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당원과 국민은 그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도자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지자의 열망에 화답해야 합니다. 당원의 82%가 단일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6% 이상이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협의회는 11일 이전 신속한 단일화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작은 차이를 버리고 큰 통합을 해달라. 패배의 표 위에는 공멸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시군구의회 시도 대표회장들 역시 성명서를 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해달라.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길러낸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대표자들까지 모두가 신속한 단일화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11일 이전의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 동지의 명령입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는 15일, 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속한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 동지의 뜻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일화 국면이 길어질수록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단일화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될 뿐입니다. 범죄자 이재명 세력에게만 이로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가 완료되어야 두 분 후보 중 누가 승자가 되어도 기호 2번을 달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을 달아야 당의 선거 자산과 역량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11일이 넘어가는 늦은 단일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당원의 열망에 어긋나며 당의 선거 역량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당원의 뜻에 따라 주십시오. 10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 여부에 따라 선거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재명 세력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네. 경선이 끝나면은 단일화를 한다는 약속을 믿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11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단일화 후보의 적합도 여론조사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태고요.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화 협상 그 갈등이 오늘 분기점에 이른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는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는 김문수 후보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일화 협상에 진척이 있을지 관심인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67대 교황에 미국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 교황이 탄생했는데 첫 일성으로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콘클라베 둘째 날 저녁,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 교황의 탄생을 세상에 알린 순간입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이곳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새 교황의 선출은 추기경 133명이 참여한 콘클라베 네 번째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모이면서 확정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입니다. I was just getting emotional about it, and I'm not even Catholic, but it's such a special moment to be there. Just, it's very exciting. 성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수석 추기경이 라틴어로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고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프란치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직위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흰색 수단을 입은 신임 교황 레오 14세가 모습을 드러내 손을 흔들며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Anch'io vorrei che questo saluto di pace entrasse nel vostro cuore. 교황은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전 세계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미국인 출신 교황은 사상 처음으로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활동했습니다. He's a man of large experience. I expect him to be welcomed by all people, the Catholic people, but also the non-Catholic people. 레오 14세 교황은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가톨릭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미국인 교황은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금기로 여겨져 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이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는 유력 후보군에도 오르지 않았던 다크호스입니다. 특히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이른바 미국인 교황의 탄생은 가톨릭의 오랜 금기를 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가톨릭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 탓에 교황까지 맡는 건 지나치다는 인식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한 교황 레오 14세의 발자취가 이런 우려를 완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일찍부터 이런 활동을 눈여겨봐왔고 2023년엔 교황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인 부교성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But I am American, and I think I do have some insights into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So the need to be able to advise, work with Pope Francis, and to look at the
challenges that the Church in the United States is facing. I hope. 교황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해 서로 다른 세계에 다리를 놓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즉위명의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해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의 탄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광이라며 만남을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but very happy. It'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이탈리아 등 각국 정상들도 어려운 시기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가 큰 도전에 직면한 시기에 교황의 첫 일성 역시 평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하루 만에 하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맑은 하늘에 초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와 함께 낮 동안 서울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이 낮아서 서늘하겠고요. 오늘 종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마치 여름철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시간당치고 50mm의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비 상황 살펴보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시간당 25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요란하게 오겠고요.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 남해안에도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특히 해안가와 산간에 초속 20에서 25m의 돌풍이 불겠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차차 그 밖의 해안가로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전국적인 비바람에 오늘 한낮에도 공기가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퇴근길 무렵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 중부와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주말인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날아가거나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 정비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금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